여러분, 혹시 주변에 대기업 다니던 친구나 지인이 회사 나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본인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말이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이 줄어드는 규모가 무려 1998년 IMF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직원 한 명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초 은행권만 살펴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647명이, 신한은행에서 541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우리은행은 429명이, 하나은행은 263명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주요 4개 은행에서만 총 1,880명이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통신 대기업 KT는 본사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전격 단행하며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SK온마저 배터리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상 첫 희망퇴직을 시작했습니다. IT 업계 또한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대표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는 최근 몇 년간 본사 인력을 무려 3,000명 가까이 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신규 채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10,000명에서 2024년 6,104명으로 무려 42.5%나 줄었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뽑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1998년 IMF 사태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희망퇴직 대상자의 나이가 훨씬 젊어졌다는 거예요. IMF 때는 주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0대 초중반은 물론 심지어 30대 후반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고 일부 IT 기업들은 그 기준을 35세 이상으로 더 낮췄습니다. 둘째, 퇴직 보상금 수준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해졌습니다. IMF 때는 그래도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주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아야 2년치,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1년치 정도만 주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직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 퇴직금 포함해서 받는 돈이 연봉의 2.5배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라고요. 셋째, 퇴직 후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IMF 때는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취업 기회가 조금이나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40대 중반의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넷째, 경제 상황의 본질이 IMF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IMF는 외환 위기라는 일시적인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뿌리 깊은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7%에서 1.5% 사이로 예상되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 2%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럼 대체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일들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나 조직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 같은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그 무서운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 플러스 같은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기준으로 $20,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엑스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제공되고 있죠. 반면에 대기업 사무직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실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요?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사대보험과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를 더했을 때 회사가 부담하는 돈은 연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료 인공지능 구독료와 비교하면 무려 25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보다 더 무서운 점은 바로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생산성 차이에 있습니다. 한 IT 기업 인사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직원이 훨씬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직원 1명이 인공지능 없이 일하는 직원 3명에서 5명 몫의 일을 해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나 사라졌는데 그 원인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라진 일자리의 98.6%에 해당하는 20만 8천 개가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현상 대부분이 인공지능 때문이라는 무서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더 역설적인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왜 이런 기이한 세대 간 고용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대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정형화된 업무와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업무들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실무적인 일들은 주로 조직의 허리이자 손발인 젊은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잡한 이해관계의 협상이나 경험이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아직 중장년층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세대 간의 고용 불균형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들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우리가 흔히 보던 은행의 텔러와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이미 많은 은행 지점들이 무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일상에서 직접 느끼고 계실 겁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은행의 지점 수와 창구 인력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은행 업무는 인공지능 챗봇이 처리하고 복잡한 것은 화상 상담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지는 직무는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던 콜센터 상담원들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면 이제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하실 겁니다. KT의 경우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SK텔레콤은 90% 가까운 응대를 인공지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실무자보다 보고서를 취합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팀장급 직급을 30%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직의 영역이라 믿었던 회계와 재무 분석, 업무 분야입니다. 전표 처리와 결산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관련 부서 인원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백 시간이 걸리던 결산 업무를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변화는 2026년 초부터 시작되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실제로 공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IT와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미국 제조업에서만 2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 사무직은 몰라도 직접 손발을 써야 하는 현장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이제는 고작 2년에서 3년 안에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냉혹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의 숙련공부터 물류 창고 작업자, 건설 현장 인부,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 대체 어떤 직무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창조하거나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둘째는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 교류나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업 간의 대규모 영업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같은 인간의 깊은 신뢰가 기반이 되는 업무는 인공지능이 넘보기 힘든 영역입니다. 셋째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고난도의 엔지니어링 분야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 문제 때문에 당분간 인간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조조정의 명분은 디지털 전환이나 조직 효율화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 대기업 전략기획실의 내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45세 직원이 향후 10년간 받을 인건비 총액 9억 원과 인공지능 운영비 5천만 원을 직접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내보내면 회사는 8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명이면 8억이지만 100명을 정리하면 무려 8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대규모 구조조정은 매우 어렵기에 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아주 교묘한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퇴사 압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로금이 년치라도 챙기지만 나중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법정 최저 금액만 받게 될 겁니다. 팀장의 냉정한 이 한마디에 평생을 바친 직장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린 기분으로 사직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회사는 강요한 적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량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기준을 갑자기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묵묵히 일하던 숙련된 직원들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낮은 성과 등급을 몇 번 받게 되면 능력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권고사직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40대 초중반의 고연봉 숙련자들을 정밀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40대 중반이면 연봉은 최고점에 도달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적응력은 떨어진다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더 쌓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 인사 컨설팅 전문가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근속 20년 전후의 45세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내보낸 자리에 인공지능 시스템과 저연봉의 젊은 직원을 조합하는 것이 경영 효율의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더욱 씁쓸한 사실은 이렇게 아낀 인건비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직원들을 내보낸 돈으로 자본가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희망퇴직을 하고 야생으로 나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시중은행 차장으로 20년을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한 46살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약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금융권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5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 남짓입니다. 은행 다니던 시절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으로 하루 12시간씩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앉아 서류만 보던 제가 지금은 화장실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요. 대기업 경력직들의 재취업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나이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시장에서 40대 중반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취급을 받습니다. 헤드헌터들은 대기업들이 차라리 연봉이 낮은 신입을 뽑거나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위 스킬 미스매치라고 불리는 보유 역량과 시장 요구 사이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대기업에서 20년간 일하며 쌓은 전문성은 사실 그 회사 특유의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중요한데 한 조직에 오래 머문 이들은 변화에 둔감하기 마련이죠.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출신 경력직들이 자신들의 거친 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질의 겁을 먹습니다. 대기업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추락은 곧바로 가정의 붕괴와 심리적인 위기로 이어지며 가장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심리상담센터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40대 남성들의 상담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라는 그들의 고백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자녀 교육비 문제도 심각한데 수입의 30%를 차지하던 사교육비를 갑자기 끊어야 하는 상황은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아빠가 대기업 다닐 때는 돈 자랑하더니 이제는 왜 이 모양이냐며 울부짖는 아이 앞에서 가장의 권유는 산산조각 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지만 대기업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 달에 최대 200만 원 정도를 8개월간 받는 것으로는 고정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기업 사무직 출신에게 단순히 경비직이나 생산직 일자리만 매칭해주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는 인공지능으로 급변하는데 정부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10년 전의 엑셀 기초나 가르치는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내보낸 대기업들은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업들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 법적인 위로금 지급 외에는 거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겨우 2시간짜리 이력서 작성법 특강이나 3시간 정도의 면접 스킬 교육이 20년 일한 직원에 대한 예우의 전부입니다. 수십 년을 헌신한 직원을 내보내면서 고작 5시간짜리 교육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나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한 고용 지표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개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전략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무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챗GPT나 클로바엑스 같은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어 혼자서 서너 명 몫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학습 의지에 달렸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로봇 시대에 대비해 관련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협업하는 기술도 미리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평생 직장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재정적 안전망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생명선입니다. 월급의 2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고 회사 밖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제3의 소득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급하게 창업하여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매일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독립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셋째, 회사 안에서의 직급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장 가치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0대와 30대라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같은 미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40대 초반은 현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준비를 병행하며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40대 중후반 이상은 무리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초기 투자금이 적고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틈새 업무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관리가 노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거대한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속도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고도화된 국가 차원의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금액 또한 대규모 실직 시대의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닥칠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쫓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체로서 직원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직시하고 과거의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고용 한파의 실체와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듯이 대기업 정규직의 감소 규모는 외환 위기 당시인 IMF 사태를 방불케 합니다. 월 3만 원의 인공지능이 연봉 8천만 원의 인간을 대체하는 이 냉혹한 효율의 논리가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대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98% 이상이 인공지능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듭니다. 4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가장의 눈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KT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온 같은 거대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은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2026년 초부터 상용화될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현장 업무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기업들은 오직 주주배당을 위해 수십 년 동료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오늘 당장 인공지능을 여러분의 가장 친한 비서로 만드는 공부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단한 재정적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십시오.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실전 역량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십시오. 어제의 기술은 오늘의 인공지능이 더 잘하지만 내일의 기회는 배우는 자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와 목소리로 함께 풀어가야만 합니다. 더 강력한 고용보호장치와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얻은 풍요가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디지털세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피할 수 없지만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지 휩쓸릴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고용 한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묻는 엄중한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40대 가장들의 눈물과 청년들의 사라진 일자리가 우리 모두의 연대로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길을 찾읍시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 대기업 구조조정의 실태와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 전략이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책들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고용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도구를 손에 쥐고 더 높이 비상하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